김진의 도시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제 뒤에 있는 튤립처럼 매우 환한데 다만 아주 차가운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찬바람 때문에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감기 딱 들기 좋으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최강욱 당선인 전직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당선된 지 며칠 만에 재판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뭐라고 말할지 잠시 후에 현장 생중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인은 이제 갚아주겠다라고 당선 직후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뭘 갚아주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시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당선증 받고 5일 만에 당선증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라는 비유도 쓰이는 기간입니다. 최강욱 당선인 전직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오늘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 받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이른바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줬다라는 혐의입니다.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당선되자마자 재판을 받는 것,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할 각종 증거와 당시의 정황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흘러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와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화면 연결하고 현장 연결해서 그 장면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보도하는지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피마르는 구직 청년들 코로나 알바에 몰린다. 지자체에서 2주간의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우르르 몰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시군은 경쟁률이 10대 1이 넘기도 합니다. 2주짜리 알바에 10대 1 경쟁률. 청년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20대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요. 들쑥날쑥하지만 점점 많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쉬었음 인구 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그래프의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쉬었다. 실업률 쉬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년들의 취업 절벽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증폭됐고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자마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청부서, 사회적 청부서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 시급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지금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 다독이랴, 초등학교 3학년 자녀 과제 챙기랴, 학부모들 온라인 개학에 진땀이다.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쌍방향 수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 애기예요, 애기. 1학년. 쌍방향 수업이 쉬울 리가 없겠죠. EBS 수업 듣고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의 3학년은 과제를 부모님들이 대신 챙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둘째 챙기느라 막내는 볼 여력이 없다. 다자녀 가구 등 돌봄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재시동, 총선 압승, 대북정책 힘 받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인데 동해 북부선, 이른바 단선이죠. 단선 전철이 북한의 원산에서 내려오는 이 북한의 강원철도와 연결되는 사업을 우리 정부가 재추진한다라는 겁니다. 통일부는 교류 사업으로 인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제진 구간을 먼저 남북철도로 연결할 계획이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총선 결과가 승리를 거머쥔 여당이 다시 정부와 함께 북한과의 교류 사업에 점화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양양에서요, 카자흐스탄을 국적으로 둔 불법 체류 노동자인 알리 씨의 선행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불길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조에 난 이 알리 씨. 목과 손등에 2도,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정작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사람을 구조하고도 현장에서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병원 치료를 받게 했는데 이 병원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양양군이 나서서 복지부에 의상자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직 검찰 출신의 돌직구쇼 공식 젠틀맨 김관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량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삼관왕 출신의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경제전문방송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정말로 저희 돌직구쇼의 셀럽, 기생충 박사, 날카로운 칼럼니스트 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가지 키워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1호입니다. 1호. 당선되자마자 재판을 받는 1호. 주인공은 장본인은 최강욱 당선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저희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현장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화. 세 번째 키워드는 이 객기. 이 어기넘는 외제 차량을 발로 찬 청년의 객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선증 도장이 말랐을까요? 당선증 받고 5일 만에 최강욱 당선인이 오늘 재판을 받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따르면 최강욱 당선인은 아드님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건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잠시 후에 최강욱 당선인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현장부터 분위기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출입문이고요. 많은 취재진이 나와 있죠. 오늘 사실 강풍이 많이 불어서 중앙지법 나무들이 상당히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최강욱 당선인이 당선인 중에 1호로 재판을 받게 되고 법정의 모습을 처음 드러내게 됩니다. 최강욱 당선인은 당선된 직후에 당선 소감에서 상당히 윤석열 총장 등에 대한 분노를 숨김없이 표시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이른바 경고성 멘트까지 최강욱 당선인이 날린 상황인데 오늘 본인의 사실은 이것은 개인 비위 혐의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오늘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이 지금까지 수집해왔던 증거, 진술, 어떤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아마 샅샅이 그리고 낱낱이 그리고 자세하게 검찰 측은 제시할 겁니다. 최강욱 변호사 출신이죠. 공직기강 비서관은 과연 검찰의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펼지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21대 총선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조 전 장관의 사실상 측근으로 알려진 최강욱 당선인인 만큼 이 재판이 본인의 혐의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당히 큰 재판입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잠시 후에 재판에 출석하면 저희 카메라에 딱 잡힐 겁니다. 그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딱 말할지도 저희들이 잠시 후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아들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최강욱 당선인이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을 때 경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서면을 백지로 돌려보낸 사실이 오늘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경찰의 조사 위에 있는 모습을 최강욱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이 보였다라는 해설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고요. 백지조서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2월 보수 유튜버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앞두고 조국과 최강욱이 담당 재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해당 유튜버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거기에 최강욱이 나오니까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그냥 참고인 조서 서면을 발송합니다. 6쪽 분량에. 경찰이 궁금한 질문을 불러서 물어보기는 뭐하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최강욱 당시 공식기관 비서관에게 발송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경찰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야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냐? 개인 카드나 법인 카드는 몇 장이냐? 식사했다고 언급된 2018년 1, 2월 카드 사용 내용 제출이 가능하냐? 라는 경찰의 어떤 당연한 질문들에 대해서 최강욱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은 백지, 아무것도 답하지 않고 공란으로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조서에 기재하면 되는데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 위에 군림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는 강제 의무가 없어서 출석을 거부해도 되지만 서면 조사까지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처럼 하는 경우가 일반인 가운데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강욱 이 기사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은 질문에는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고 별도 A4 용지에 이렇게 서면 조사를 받게 돼서 불쾌하다는 식의 간략한 답변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례적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일단은 판사 출신의 고승국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경찰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이렇게 백지로 그냥 돌려보내는 게 가능할까 보셨습니까 혹시? 참 드문 케이스인데요. 법조인 생활하시면서 보통 항상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 출두하는 사람의 카메라 들이대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서면 조사한 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고소 내용이 그렇게 신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부장판사도 그 당시에 이제 서면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신용카드 내역이라든가 성실하게 이제 제출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최강욱 비서관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건 내가 전혀 만난 사실도 없는데 황당한 건 내가 왜 이건 대꾸를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아예 그냥 무시하면서 특히 이제 경찰 같으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내려다볼 때는 정말 밑에 있는 조직의 정말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조사받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모욕감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지로 돌려보냈다라는 의미는 고 변호사님의 해석으로는 감히 나를 조사해라는 어떤 불쾌감과 모욕감을 표출한 거다라는 해석이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백지로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다 몇 자를 적었는데 이런 게 정말 너무나 황당하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두 줄을 또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백지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조사 거부죠. 예, 조사 거부다. 네. 윤태곤 실장님. 거부라기보다는 그래도 써서 내긴 냈으니까 이 의혹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조국 서울대 교수죠. 최강욱 변호사가 판사하고 짜고 박 대통령을 탄핵을 하게 했다라는 거니까 최강욱 전 비서관 입장에서 이제 당선인이네요. 황당하죠. 저라도 되게 황당했을 것이고 이런 걸로 조사받는 자체가 저도 불쾌했을 거라고 봐요. 경찰에 대해 가지고 뭐라기보다는 이게 그런 포인트가 나고 있고 하나는 이 수사가 왜 진행이 됐느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고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조국 수석은 자기가 고소인이니까 되게 충실하게 임하는 게 맞죠.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은 내가 그게 아닌 이유를 막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강욱 당시 비서관인데 그런 것을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 수석이 만약에 이걸 이제 고소한 걸 최강욱 비서관한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법적 고소했다라고 하면은 최강욱 당시 비서관도 막 이제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썼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또 이게 잘 안 쓴 것보다 두 번째로 저는 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행정요원을 시켜서 갖다 준 거예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행정요원을 시켜서 돌려보냈다. 저는 최강욱 당시 비서관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적 권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태도를 비판할 수 있지만 자기도 이제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게 공적인 관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관계의 일이라면은 행정요원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저걸 행정요원 시킨 거는 잘못된 거죠. 행정요원 시켰다는 건 갖다 주라고 시켰다는 건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에 어디 질문을 하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검찰 계셨잖아요. 제가 이 질문 딱 드릴게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없었다면 일개 사인 최강욱이었다면 똑같이 경찰의 서면 조사를 백지로 돌려보냈겠는가?
근데 저는 볼 때 이제 최고원 전 비서관의 스타일을 보면 본인이 공직기관 비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예, 이제까지 어떤 방송 활동을 한다할지 언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 사건 자체가 고소인이 조 전 장관이에요. 그런데 최강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조 전 장관이 고소한 사건에서 이제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이 보수의 유튜버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 사실 최강욱 비서관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뭐 언론에 보면 일단 조 전 장관도 서면 조사를 했고 최강욱 전 비서관도 서면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특혜예요. 왜냐면 고소인은 당연히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인도 이게 유죄 무죄를 가리는 데서 중요한 사람이면 사실은 경찰서에 와서 직접 조사받는 게 맞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굉장히 직위가 높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면 조사를 이렇게 그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강욱 전 비서관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또 군 출신이에요. 군법무관 출신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 검찰도 근무를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저걸 다 알면 본인이 또 어떻게 잘 써주냐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이 고소한 사건에 보수 유튜버들을 또 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좀 이거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건이 원래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더군다나 비서관이잖아요. 공직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세하게 쓰는 게 맞죠. 지금 사실 조 전 장관하고 당시에 담당했던 부장판사하고 최강욱 비서관이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했다기 때문에 상대방 처벌하려면 식사한 적 없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면 유튜버가 거짓말한 거다. 그런 취지로 서면을 작성해서 낸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본인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좀 굉장히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뭐 국회의원 되잖아요. 비서관 하잖아요. 비서관 했었잖아요.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사에는 이제 협조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과연 어떤 누구가 경찰의 서면 조사에 저렇게 백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오늘 해당 기사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면, 경찰이 알고 싶은 것에 답변하는 대신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청와대 행정요원을 시켜서 경찰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 진술을 하게 된 것이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다. 땡땡땡 부장판사와는 대학 동기지만 조국 수석과 셋이 식사한 적은 없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윤태권 실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행정요원을 시켜가지고 전달한 거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서면 조사 받게 되면은 그냥 등기로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어차피 그 본인을 만나서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 조사 같은 경우는 등기 보내도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이 자기 밑에 있는 행정요원을 시켜서 전달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달 받는 경찰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 들고 오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디서 왔어 당신? 네. 청와대에서 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는 명백하게 그게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만에 하나 이 행정요원이 경찰 출신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건 굉장한 압력으로 느꼈을 겁니다. 예, 잠시 후에 최강욱 공직기관비서관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 건과 별개의 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표해줬다는 건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유죄로 나온다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른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고문사님, 만약에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최강욱 당선인이잖아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네. 앞으로의 국회 의정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이게 이제 구속 사건이 아니고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강욱 이제 당선인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을 할 거고요. 아마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기까지는 제가 볼 때 2년 이상 충분히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만약에 이제 뭐 그 벌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어떤 신분에 영향이 없겠지만 이게 이제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경우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는 거죠.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아마 중요한 걸 겁니다. 당선인 중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모습 살펴보겠고요. 이 검찰과 최강욱 당선인 이야기 나와서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우의종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를 언급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냈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우의종 대표의 이야기부터 좀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가즈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 기다려!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최근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6일에 촛불시민의 힘 모아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총선 결과 끝나자마자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이런 글을 남기서 논란이 됐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만하다라는 비난이 여론이 거세지자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논란입니다.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에 개인 의견 남긴 것이 그리 오만한 것인가 아니면 어느덧 검찰개혁 말하면 오만한 것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인가 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서민 교수님, 지난 16일에 했던 발언과 20일에 한 발언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묻는 게 검찰개혁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정권의 비리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우리가 그동안 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검찰 개혁인 셈인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건을 수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비록 이제 곧 없어질 위성 정당의 대표라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관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압승을 하고 나서 오만하다는 얘기 나올까봐 굉장히 몸을 조심하고 있는데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더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윤석열이 물러나야 되는지 그 인과관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우의종 대표가 그 촛불 민심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 촛불 민심은 우의종 대표 혼자서 이렇게 맘대로 자주 이렇게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촛불 민심 갖다 붙이지 마라. 네. 그러니까 2008년 광우병 촛불은 우의종 대표가 붙인 게 맞아요. 하지만 2016년 탄핵에 대한 촛불은 우리 그 우의종 대표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참칭해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데 쓰지 말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적 감정을 공적인 메시지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그거 듣고 그렇구나. 저게 정말 공적인 일을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믿을 만한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투표 결과를 가지고 민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 싫어서 여기 찍자 여기 싫어서 여기 찍자니 여긴 더 싫어 이런 저는 민심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제가 체감하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전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문장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촛불 시민 중에 한 사람이 검찰개혁 이야기한다고 지금 오만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의종 공동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금 본인의 위치를 일반인들, 우리 힘없는 약자들, 서민들을 자꾸 이렇게 빙의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젊은 아이들, 학생들 만나서 자꾸 뭐 강의다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하나 짚자면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메시지로 포장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원인 같아요. 이게 잘 궁금해서 그런데 검찰에 계셨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180석. 그것과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윤석열은 물러나라가 서민 교수님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왜 그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관계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잘 인과관계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전혀 별개의 사안이잖아요. 인간관계 없다. 이번 총선 자체가 뭐 윤석열 총장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국가 어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에 표를 좀 많이 몰아줬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매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 사실은 뭐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이제 조국과 관련된 특히 수호 그런 의지를 가신 분들이 많이 저기에 포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총선에서 상당히 국회로 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를 얻었고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지했다고 그렇게 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기화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야 한다, 뭐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사실 이제 총선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굉장히 여당이 범진보가 압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또 가진 자의 좀 여유를 부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조 전 장관의 수사를 했지만 결국 총선에 있어서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하던 수사 마저 해라. 우리는 뭐 털어도 나올 게 없다. 그런 당당하고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당당하고 좀 여유 있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지지를 보낼 것 같아요.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거취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남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되 만약에 뭐 윤석열 총장의 장모랄지 가족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의 어떤 거취 문제는 윤석열 총장 스스로 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계속적으로 어떤 마치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모든 뜻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민주당 당내에서도 본류의 의견이 나왔는데 최강욱 당선인이 출석했다고 하는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간의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소의 내용이나 기소의 시점, 또 그 기소 과정의 절차, 또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들, 그리고 여러 언론인들께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의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도 허위 보도를 유도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 사건의 성격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심판이 이미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강욱 공직기획비서관, 최강욱 당선인이 지금 들어와서 한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기소다라고 역시 윤석열 총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콕 집어서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불법적인 기소다. 정치검찰의 불법적 기소다라고 규명을 했고요. 시민들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을 조정했다라는 말도 했고요.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검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소 내용, 시점, 절차, 직권 남용이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검찰이 진실하고 겸허해져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볼 것은 서민 교수님, 검찰이 계속해서 검찰에 출석해라, 검찰에 출석하시라, 검찰 조사를 와서 받으시라라고 요청했는데 안 간 건 최강욱 당선인 본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3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자신이 지금 이제 출두를 하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의 그 아들 인턴 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조국 형님은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내가 이 꼴 된, 이게 맞지? 왜 네. 분노를 엉뚱하게 윤석열 총장한테 자꾸 터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분노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이 발언. 그 두 가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최강욱 당선인은 나에 대한 이게 혐의 자체에 대한 이제 팩트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 이제 일관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뭐 이제부터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검찰에 출석을 거부했던 것은 나는 법원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그 조국 교수의 동생, 그다음 뭐 어머니 다 이제 법정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아, 검찰이 했던 것 중에 어느 정도는 뭐 맞는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뭐 말하자면 법원의 시간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고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제 뭐 그대로 또 이제 따로 가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열린 민주당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 또 분명하거든요. 민주당의 압승과 별개로 그런 부분은 최강욱 그 당선인한테는 좀 짐이 되겠죠. 예. 두 가지 지점이 좀 궁금한데, 고승덕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제 법원의 시간, 판사들의 시간이 된 거예요. 민심은 이미 이번 선거로 정해졌다. 이른바 윤석열이냐 조국이냐의 싸움에서 민심은 조국을 택했다라는 주장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걸 내세운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얻은 득표율은 고작 5.4%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검찰이 절차적인 것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요체는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다라는 게 최강욱 당선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대면은 오라 해서 가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안 가놓고 나도 안 봐놓고 기소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사실 꼭 본인이 이렇게 대면 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없고요. 사실 그 판사님들은 결국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할 건데 본인 진술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전혀 신경 안 쓸 거다. 전혀 신경 안 쓸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제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한 뭐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그 본인 잘못이,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특이한 점인데 보통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정례인데 자기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재판에 어떻게 임하겠다는 이런 말도 없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사실은 판사의 판단을 받으려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건데 멘트는 뭐냐면 나는 시민으로부터 마치 그 억울함을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마치 그 국민의 재판을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판에 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엉뚱한 이야기고 저 같은 사람이 듣기는 그 점을 일부러 언급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 부인을 못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라는 그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 멘트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판사 출신의 개인적 의견으로 봤을 때 이런 멘트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김관선 변호사님 기소해서 법정에서 같이 공방을 벌인 검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돌직구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근데 이런 멘트를 딱 들으면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피의자가 저렇게 딱, 야, 니들이 법정에 서야 돼라는 말 딱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속어라고 볼지 모르는데 열을 엄청 받죠. 열받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열받았다. 열이 엄청 받고. 뭐 예컨대 소위 뭐 뚜껑이 열립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 판결을 받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자체가 일단은 뭐 그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전달해 준 것은 맞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열흘 동안에 뭐 그 법무법인에서 뭐 영어 번역이랄지 이런 거에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리고 뭐 대학의 입시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검찰에서 수사한 바에 의하면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합격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결국 쟁점은 인턴을 했냐 안 했냐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이제 검찰을 자꾸 해서 정치검찰에 얘기하는데 최강욱 비서 전 비서관을 법정에 세워서 그 윤석열 총장에게는 뭐가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게 최강욱 전 비서관을 타켓 수사하고 수사한 게 아니고 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럼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본인은 이 줄기가 아니다. 그냥 격가주 중에 그렇죠, 하나다. 그렇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을 밝히고 나는 좀 억울하다고 조사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사도 안 받고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같이 공모한 게 맞다 그냥 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변호사고 또 법정에서 정말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 뭐 본인이 충분하게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본 다음에 뭐 저런 얘기 해도 괜찮은데 이 모든 것 자체를 검찰의 어떤 정치 의도, 음모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약간 듣기 거슬리는 얘기가 있어요. 거슬린 부분이 어떤 부분?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줌도 안 되는 자들. 전직 검찰로서 그렇죠. 한 줌이 된 거예요? 아니 저 뭐 어제 검찰총장이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예. 그 대통령 임명하고 물론 윤석열 사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한성교 의원이 뭐 이성경과 관련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거기도 한 줌 썼어요. 정치인들이 꼭 한 줌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한 줌. 그건 이제 상대방을 비하하게 쓰는 건데 예.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떤 부적절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이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한 줌이라는 말은 하여튼 쓰지 마라라는 말씀. 이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것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넘겼다라는 것이 최종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가정,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혹시 이걸 대가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를 좀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재판에 이제 들어갔고 재판 시작되면 어차피 저희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속보와 그 중요한 안건들,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심도 깊게 취재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험지 도전과 남는 건 1억이라는 빚. 총선 결과는 끝났고 양당 모두에서 자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소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당에서 이 소신의 목소리가 나온 공통점은 본인들이 본인의 당을 이른바 비판했다는 거고, 둘째는 이른바 소신파 젊은 낙선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의 김혜영 이제 전 의원이겠군요. 전 의원의 돌직구 발언 들어보시죠. 99명이 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는 용기 내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영 논리보다는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말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되니까 현 의원이겠군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에서 험지의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한
천하람 전 후보겠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이 예뻐서 지지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께서 미래통합당을 이용하셔서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건전하게 앞장서고 경쟁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윤 실장님,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이번에 낙선했다. 하지만 참 아까운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가 참 여러 신문에서 오늘 공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 그 청년 이번에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인재를 영입돼서 헌재 공천을 했다가 이 공천 결과도 뺏겨서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쓰고 빚이 1억만 남았다. 통합당의 과천 의왕의 후보가 그랬었죠.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경연을 통해 가지고 이겼었는데 막판에 이제 뒤집혔죠. 그때 한 4군데인가 5군데를 이제 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뒤집어 이긴 것도 아니거든요.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었다. 뭐랄까 실리를 못 챙기면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도 뿌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다는 것이고 일단 김혜영 의원이나 이제 아까 천하람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은 김혜영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왜 그런 조어가 있었죠. 금박김 뭡니까?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쓴소리 하는 사람들 거기에 조응천도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김혜영 공천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당선된 사람도 있고 김혜영 의원이 낙선했는데 김혜영 의원을 보면요 어제도 한겨레 신문의 정치부장이 이제 칼럼 하나를 이제 김혜영 의원에 대해 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선자가 낙선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6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강서에서 낙선해서 바보 노무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던 것이고 18대 총선을 돌아보면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아주 우세였었는데 그 당시에 노회찬, 심상정, 김근태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몬미 열풍이 벌어졌어요. 뒤에는 이제 또 정치의 성과를 얻었고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 처음 대구로 내려갔던 김부겸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20대는 당선이 됐고 이번에 또 이제 낙선했지만은 김혜영 의원도 그렇고 저는 야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낙선자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거 좋은 컨설팅이에요. 충분히 이제 그게 정치적 자산,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당 전체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있고 천하람 변호사는 굉장히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예.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이에요? 김앤장 변호사예요. 근데 나 순천 가가지고 정치하겠다라고. 호남 험지에 갔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데인데 처갓집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갔더라고요. 왜 순천이냐. 순천은 다른 선택을 해본 곳이다.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에서부터 내가 씨앗을 뿌려야지 나중에 당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억 빚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3%밖에 못 얻었던데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좀 정치 관련 일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다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런 사람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라도 키워줘야 될 거다. 비록 3%밖에 찍어주진 않았지만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여야의 어떤 공이 비싼 컨설팅 팀 돌직구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패배한 미래통합당은 이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통합당이 지금 내분에 들어간 겁니다. 패배한 지 언제 됐다고 또 집안 싸움에 들어갔자 라는 안타까움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당 의총 비대위에서 엇갈린 의견 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카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더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방향성들을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그 절박감이 오늘 이렇게 의총을 보면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와도 얘기하기 힘들다.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수락해 주실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의총을 해봤는데 절박함이 없다. 지금 이 김종인 카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패배하고도 이 절박감이 없다. 아직까지 당권을 두고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은 안 된다라는 주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회초리 맞아가면서 남들 시키는 거 합니까? 스스로 반성해야 될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여기도 많은 다양한 인재가 있고 또 충분히 해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에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이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통합당은 또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장윤 교수님 밖에서 보실 때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옳으냐 맞냐의 논란은 차치하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면 당에 남아 계신 분 중에 누가 적합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당 안팎에서? 있으면 지금 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김종인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누구들도 있는데 왜 김종인이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없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총선 후폭풍으로 만약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함부로 이름을 말하기에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바꿔보 쇄신하자. 그러면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 이 논리가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부 인사가 왜 또 김종인이어야 되느냐. 저는 선거 직전에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왔던 것 자체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당의 색깔,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어쩌면은 전략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당을 이끌어갈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진영에 관한 이야기,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방식을 빼고 저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뭐 쇄신 차원이건 아니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차원이건 반성하는 차원이건 무언가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외부 인사를 드리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게 왜 김종인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내부에 우리 당을 잘 아는 내부 사람 누구를 내세우자라는 그 논리도 또 한편으로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인물이 없다. 또 누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맞서는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데 뚜렷한 답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 시점이?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윤태곤 실장님 지금 통합당이 이렇게 이른바 내분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김종인 전 대표를 사실상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통합당이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 해놓고 막판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선거 지자마자 준비됐다는 듯이 딱 뭘 이제 만들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지금 여권이 선거에 참패했을 때도 이런 정도의 내홍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는 뭐 김종인의 김자는 한 번밖에 안 나왔다. 뭐 대부분이 이제 김종인 비토론이었다 그러는데 되게 좀 자세히 봐야 될게요. 어제 의총을 보면 참석자가 37명, 38명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통합당의 전체 의석이 뭐 이리저리 합치면 110 뭐 몇 석이 되고 굉장히 일부밖에 당선자로 치면은 103석 플러스 이제 무소속 사실상 통합당에 들어올 사람 4명까지 해서 한 107석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어제 30몇 명 이분들은 김종인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말하려고 온 분들이다. 네, 그건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김종인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대안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앞으로 통합당에 제가 하나 좀 예측하자면은 갈등의 축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당선자하고 PK 당선자들의 연합대. 이 PK도 거의 접전이 벌어진 데가 많거든요. 수도권도 그렇고 좀 어렵게 당선된 사람들. PK 지역 플러스 충청권 당선자들. 충청권이 좀 보수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이제 연합들이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좀 전자는 약간 중도 쪽일 것이고, 후자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뭔데 똘똘 뭉쳐가지고 전투력을 강화하면은 충분히 대선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경합이 될 것인데 그런 경합은 당연하게 건강한 경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합의 전선이 예컨대 뭐 우리 뒤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투표 조작 논란 이런 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참 안 되는 집안이 되는 거죠. 답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합치긴 합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합쳐야 할 건가?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는 사실상 개인 의원이라고는 했지만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서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순리의 정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더불어시민당과 우리 당이 합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해서
시민당은 검찰개혁이 주축이 된 당이거든요. 네. 공수처법이라든지 네. 원래 저희 출발의 취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런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순덕 의원님 합치긴 합칠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관건은 그거예요.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물러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열린민주당이 주로 많이 그랬고 그중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대표가 아까 봤듯이 윤 총장 물러나야 한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합치게 되면 그게 민주당의 목소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동안 뭐 공천이라든가 뭐 그 위성정당 자체가 엄청난 꼼수로서 국민들이 보기에 뭐 이낙연 당선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국민 보기 민망스럽다고. 그건 뭐 누구나 그 감정을 공유할 텐데 이제 막상 이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이제 이걸 합치느냐 마느냐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은 이제 선거 전에는 다들 합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같은 새는 뭐 두 날개로 난다. 두 날개는 뭐냐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건 뭐 형제라든가 자매 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그거. 다시 말해 선거 끝나면 당연히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였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뭐 공수처장 그 임명 관련해 가지고 이 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야당에서 2명이 이제 그 위원목이 있는데 2명이 다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목 2자리는 사실은 여당이 2자리가 있기 때문에 야당한테 정말 주는 게 맞는데 더불어시민당에서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합쳐버리게 되면은 이제 여당 그 위원 2명만 되고 그럼 야 두 쪽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그 합치지 않고 2명을 다 추천하는 경우는 결국 공수처장은 이제 임명될 수 없는, 추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딜레마인가요? 예,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교섭단체가 따로 되면 조금 돈 더 받는다.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아마 두 당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공수처 이 처장의 어떤 추천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안 합치고 따로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야로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사실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건 자기들도 이제 보니까 이건 너무하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7석이기 때문에 3석을 그 국회의원 3명을 꼬아야 되는 거죠. 그 무소속 중에는 아직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 경우에는 그 무소속이 그 4명이 있기 때문에 19석에서 한 석 꼬는 건 이건 그 누가 봐도 비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꼬가는 개념이 아니고 무소속이 어쨌든 미래한국당 입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럽겠죠. 예. 그렇다면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전에 상황과 달리 별도 정당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예, 그러니까 아마 막판까지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합당하는 쪽으로 가자고 가는데 이 공수처장 그게 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합당한다 공식 발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의 신분이 참 애매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입니까? 경찰 신분입니까? 현재는 애매하게 둘 다. 이중 신분. 총선 출마를 앞두고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는데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경찰, 기소가 된 공직은 그 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경찰 신분으로 총선을 치른 거예요. 사표 수리가 안 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이 됐는데 의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국회법을 위반한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이 딜레마예요. 두 개가 충돌되는 거예요. 경찰 신분으로 있을 때 기소가 돼서 피의 사실이 있으면 경찰 신분을 면직할 수 없다라는 그 해당에 걸려서 경찰 신분을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됐는데 당선이 돼버려서 당선인 의원은 경찰 신분이든 뭐든 겸직이 안 된다라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일단은 이 두 가지 딜레마의 이중 신분에 대해서 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이미 논란이 돼서 깔끔하게 이제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게 되는 거 이런 논란 나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거 그 기소가 돼서 이렇게 재판을 앞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굳이 공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도 사실 이 자기 국회의원 신분 뒤에 숨어서 죄를 좀 면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민주당이 도움을 줘서 국회의원 당선까지 시켰다는 거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민 교수님의 이제 개인 추측인데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중 신분을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국회법에서는 의원 겸직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비난 그런 걸 떠나서요. 저희 법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원 면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황운하 당선자가 경찰이에요, 아니에요? 경찰이죠. 경찰이죠. 예. 공무원이 선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 신분을 그만둬야죠. 그만두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자기가 의원 면직 신청했는데 신청만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 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다가 의원 면직이 중간에 되고 나서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는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 같아요. 예. 근데 결국 의원 면직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공무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은 아마 향후에 있어서 법원에서 문제가 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겸직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경찰 신분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건 법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법 논리에 의하면은 저건 당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요. 왜 이 사람이 면직 사의만 표명하면은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했냐면은 그 거꾸로 정치 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컨대 제가 경찰대 야당으로 나가고 싶어요.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도 안 받아주고 지지 끌면 선거 못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 때문에 사표만 내면은 나갈 수 있다라고 해준 거니까 이 자체에서는 그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 황운하 이제 당선자가 이 기소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게 법적 처벌을 받으면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의원을 할 것이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최강욱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황운하 당선인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준비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늘의 하풀에 선정되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거를 군 기강의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군기가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연일 지금 군에서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지인의 싫다고 장병 동원해서 본인의 관사에 박장 지었다라는 얘기 라이브 방송에서 보도해드렸는데 돈 없는 군대 폭력 얘기 나오고 나체 노숙까지. 옷 벗고 길에서 노숙합니까? 군인이? 그래도 됩니까? 두 번째는 이 객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2천만 원 이상 물어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벤틀리 포키. 벤틀리 회수사건. 그다음에 하정우 씨가 해킹범을 상대로 이른바 밀당의 기술을 펼쳤다고 해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하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요즘 육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군 기강 회의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상병이 여성 중대장 야전사 폭행, 경기도 모 부대 육군 A 상병이 사격장 내에 숲을 제거 등의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수일째 작업이 계속되자 이거부터 저는 황당해요. 에이 못하겠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안 해요. 상병이 에이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 군대 때 이런 말 하면 저도 좀 사실 꼰대라는 얘기 듣는데 이게 군기가 그럼 전쟁 날 때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전쟁 안 해. 가능합니까 이게? 육군 상병이 이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첫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지난 1일 오전 같은 부대 소속의 비대위 본인의 군 상사예요. 중대장과 면담하던 중에 이 상병이
야전삽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거예요. 본인의 중대장을 향해서. 이것도 참 군 관계자. A 상병 면담 과정에서 B 대위에게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상명하복의 군인은 그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중대장에게 중대장 당신의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해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B 대위가 점장께 타일렀어요. A 상병, 야 이거 상병인데 네가 뭐 보면 보여야지. 근데 A 상병이 화를 못 참고 주머니에 있던 야전삽으로 폭행하고 여성 대위 중대장의 목을 조리려 했다. 여성 중대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군 검찰은 A 상병을 즉시 체포해서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나체로 노숙한 군 얘기도 좀 전해드릴 텐데 어제 마침 저희 돌직구쇼 라방에서 김광삼 변호사님 이 군 한 장성이 진해가 무서워서 관사에 본인의 개인 숙소에 닭장을 설치한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완전 좀 군 기강회의 아닙니까? 이 상병이 말입니다. 어디를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닭장으로 개를 키우던 장소를 닭장으로 개조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전에도 많이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갑질이 계속 일삼는 거고. 아니 이건 너무 하극상 아닙니까? 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저런 하극상 자체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중대장이 대위가 남자 중대장이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 상병 자체는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나약함,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적인 저런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군에는 어느 면이 계급이 있고 수직 상호한 게 있는데 나 더 이상 못 오르면 나에게 지시를 해. 이제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면서 군에 있던 사람들이 외박 외출을 못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 내에만 있고 결국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 일이 없고 뭔가 굉장히 좁혀진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랄지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저 행위 자체는 이제 군 기관과 굉장히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요즘 징비록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회 유성룡 선생의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왜 패배했느냐 너무 평화가 오래 지속돼서 조선군이 나약해졌다라는 글을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쓴 대목이 있는데 왜 그 대목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인이 나체로 노숙했습니다. 경기도 한 부대 소속 시 대위입니다. 길가에서 나체로 누워서 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수면이라는 단어가 길가에서 나체로 수면. 당시 C 대위는 만취 상태, 행인 신고로 귀가 조치. 지난 15일 C 대위와 같은 부대 소속의 D 중위는 회식비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 성추행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참 이거 가지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역의 이 중장, 관사에 닭장과 텃밭을 만들겠다며 장병을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장은 낡은 관사에 진해가 벌레 퇴치하려면 닭이 필요해서 닭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하는데 고승 변호사님, 네. 이 나체 노숙의 민간인 여성 성추행에 이 군에서 가당히 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요즘 군대 왜 이럽니까? 정말 누구 표현대로 나사가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아요. 나사 풀린 거 맞죠? 네. 사실 이게 이제 남북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자꾸 정상회담 해가지고 평화무드로 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군대 복무하러 간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있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간 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고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 차원의 정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그 기강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반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못 때립니다. 옛날 같으면 잣대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땅땅 때리면서 이제 훈육을 하는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고소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군대 지휘관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일반 사병들이 와가지고 땅을 파는데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삽을 놔버리면 옛날 같으면은 정말
기합 주고 폭행까지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정당한 지휘관의 행동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힘들어서 삽을 놔가지고 얻어맞게 되면은 마치 학교에서 그 선생님 그 고소하듯이 지휘관을 고소해가지고 이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는 이제 정말 때리는 이런 방법 말고 뭔가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 점점 마땅치 않아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훈육이 없어지는 그것이 결국은 그 이 사병들로 하여금 아니 내가 정말 삽자루를 놔도 어떡할래?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명 그 불복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깜빵에 이제 며칠 유치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좀 끌고 가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노출 안 시키고 어떤 그 부대 안에서 그 상병 정말 영창에 안 보내고 하려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대립해가지고. 예. 근데 저 짚어둘 건요. 분명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90년대 군대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뭐 제가 그때도 뭐 요새 애들 풀려가지고 그렇다면서 옛날만큼 안 패가지고 그랬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20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고 한국의 군내 여전히 인권 침해의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니까 저는 이제 민주적 통제하고 기강을 같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지휘관들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체로 노숙하고 사병부터 지휘관까지 군기를 좀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인데 만취해서 벤틀리 차량을 훼손한 20대 남성의 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술이 많이 취해서 좀 흥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들한테도 많이 인터뷰를 보시고 하셔가지고 경찰분들이 조금 어렵게 데려가시는 까지는 봤어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훼손한 저 차가 억대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 이상 물어줘야 될 상황이라고 해요.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였고 대학생 A씨는 25살이었고 정차 중이던 23살 남성의 벤틀리 차량을 문짝을 수차례 걷어차서 훼손. 2억이 아니라 3억대군요. 신차 가격이 3억. 되게 비싸요. 벤틀리 차주 B씨량에서 야 좋은 차 타니까 좋냐? 취한 거예요. 별 이유도 없어요. 좋은 차 타니까 좋냐고 팬 거예요. 소리 지르며 멱살잡는 폭행.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선 입건한 그런 상황이고요. A씨는 왜 그랬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경찰이 수갑 채운 것도 훔을 줄 알았다. 아하, 훔을 줄 알았다. 소주 3병을 마셨다. 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량 조수석 문짝이 휘어졌다. 타이어를 덮은 부분에 금이 갔다. 수리비 4천, 5천. 2천만 원이 아니었군요.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 선처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데 서민 교수님, 객기 부리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 20대 남성에게. 저기 정말 그러니까 술 취해서 차를 발로 찼는데 하필이면 이제 벤틀리였는데 저분한테 좀 위로를 좀 드리자면 저희 그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이제 술 취한 남자 세 분이 닥터 헬기라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 헬기가 있는데 헬기 프로펠러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요? 21억 정도를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평생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으니까 좀 힘내세요, 여러분 그 학생. 네. 그 21억을 배상한 사건까지. 21억. 절대 취해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좀 휘어지면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아니, 폭행은 정말 나쁜 일이고 저 안에서 저걸 당했을 저 운전자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 폭행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건 맞는데 100% 잘못한 건 맞는데 4,5천만 원이면 일반인들에게는 차값보다 비싸, 차 한 대 값보다 비싼 수리비가 나온 거예요.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라는 말이 전 더 오히려 가슴 아팠던 게 자기 꿈에서라면 저렇게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가진 자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 만연해 있는 게 이렇게 표현된 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분명 저 사람 100% 잘못한 건데 또 사회적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주변인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나가라 같이. 약간 저도 저게 현실 같지 않고 꿈 같아요. 폭행을 하는데 응원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고 저도 좀 꿈 같은 장면이네요.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럴 경우는 뭐 꼼짝없이 불어줘야죠. 그렇죠.
또 물어줘야 하고 또 형사주에 또 처벌받아야 돼요. 5천만 원도 물어주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두 분 지적했지만 이제 벤틀리란 차량을 알고 있었던 걸 보여요. 저는 술이 저 정도 취했으면 벤틀리인지 뭔지 모를 거라고 했는데 사실 아니 차더라도 왜 또 하필 참 20대가 사실 벤틀리 알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 차에 관심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본인 입장은 보통 때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알바도 어렵고 정말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제 벤틀리를 딱 보니까 최하 몇 억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수를 보니까 자기 또래 아니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정신이 나오면 술에 안 취했으면 내가 발로 찼을 때 이 견적이 얼마 나오지? 큰일 날 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술에 완전 취하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게 객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건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전과자까지 되는. 저건 형사처벌도 되고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 그냥 구경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구경한 사람은 전혀 잘한다, 죄가 없죠. 그래서 응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공범의 수준이 되지 않아요. 행위 분담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하플 하정우 씨의 사연인데 해킹범을 상대로 뭐 이른바 밀당의 기술을 펼쳤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연예인 총 8명을 협박한 해킹범이 휴대전화 해킹을 이용해 5명으로부터 6억 원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초 배우 하정우가 해커 고호에게 협박 피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15억 원을 하정우에게 요구했다고 해요. 하정우는 경찰에 신고 후 이 해킹범 고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커의 정보와 해킹 수법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시간을 벌기 위해 해커와 협상도 시도했다고 해요. 검찰은 해커 일단 2명을 구속 기소했고 고호로 추정되는 해커 1명은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라고 하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 내용도 저희가 한번 마련해봤어요. 이게 보면 누가 지금 저거 그 협박범이고 누가 협박을 당하는지 잘 헷갈릴 정도입니다. 일단은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는 잘 챙기세요. 이게 해커예요. 하정우 씨에게. 그러자 하정우가 지금 약 올리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해커가 아니요. 상당히 불쾌하네요. 라고 하정우 씨가 하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뢰 얘기하실 거면 예의는 지키셔야죠.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협박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로우키로 낮은 자세로 이거 또 시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뜻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정우 씨가 급기야 뭐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지금 내가 매일 촬영이고 홍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랑 가격 흥정이나 하고 있을 때야? 라고 굉장히 강하게 나가니까 해커가 제가 영화 쪽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뭐 완전히 이해는 못하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굉장히 뭔가 저렴한 자세. 그러자 하정우 씨가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 좀 하자고 13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나 그럼 배 받치고 문 받치고 다 팔아 해.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배 받쳐 줄 테니까 팔아보든가 라고 굉장히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적인 대화로 임합니다. 그러자 굉장히 겸손한 해커가 제가 원하는 것은 정우 씨가 합의 의향이 있는지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분히 지혜롭게 생각해야 해. 네, 몸 챙기면서 일하세요. 라고 하자 하정우 씨가 그에 대한 답장으로 팽수입니까? 네. 팽수 사진을 보내는 게 무슨 일이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만 보자면은 누가 협박을 하고 있고 누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가해자가 누가 피해자인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하정우 씨가 재치 있게 저 사람이 해커고 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한편에선 제가 의리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쟤는 돈을 요구하는 나쁜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전 오히려 저게 자세가 되게 어떻게 저렇게 그 해커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긴 해. 굉장히 재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연기인 게 들통이 안 나려면 저렇게 당당하게 그래 잠깐만 생각해볼게 15억 좀 비싸니까 13억까지 깎자 뭐 이런 얘기는 오히려 저 해커 입장에서는 줄 의향이 확실히 있구나 13억으로 흥정까지 하는 거 보면 이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받아내야 되니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인을 알아낼 수도 있었고 또 그냥 저런 태도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알아냈냐. 저 사람이 해외에 있는 사람인지 국내에 있는 사람인지도 알아냈고 또 이 해킹 방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복제를 한 것이고 어떻게 정보를 빼낸 것인지까지 낱낱이 다 알아내서 결국은 경찰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저 범인이 잡히게 된 거잖아요. 그렇군요. 굉장한 재치가 하정우 씨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플 3명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가 겨울철에 다시 대유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더 경각심이 생깁니다. 코로나19가 겨울철에 다시 대유행할 수도 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장기간 어느 정도 몇 년간은 계속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께서 기생충 전공하신 기생충 박사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끝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철에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라는 말 들으니까 좀 걱정도 되고요. 아주 한숨도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저 말씀을 왜 굳이 이렇게 거의 확진자 0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하셨는지, 뭐, 정본부장님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은 이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이제 힘내서 마지막까지 버티자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이제 1918년에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이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감염시키면서 기승을 부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 10월쯤에 이제 9월쯤에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도 다시 겨울에 나타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처음에 3월달 봄에 나타났던 이 독감은 사실 그렇게 위험한 독감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많이 안 죽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것이 돼지한테 들어가면서 조류 독감과 섞이면서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바이러스가 돼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5천만 명 가까운 사람을 죽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돼지 키우는 거 이런 거 좀 신경 쓰면 얼마든지 저는 겨울에 온다는 건 막을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조금 희망에 찬 메시지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부산의 확진 분야의 이 접촉자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확진 분야 일파만파 접촉자만 1000명이 넘었다. 부산광역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8일 확진 판정받은 부산의료원 간호사 부녀의 동선이 공개됐는데 확진 환자로부터 이 간호사인 딸 부산의료원 딸이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됐고 고교 행정실 직원 아버지에게까지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약 1200여 명의 접촉과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보호복을 벗을 때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간호사 딸, 부산 확진자가 많은 부산 의료원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보호복을 벗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온 그 실수 때문에 확진이 돼버린 거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확진 환자로부터 의료인이 감염되고 이어서 지역사회로 감염되는 방식에 가장 우려한 상황이 발생된 건데 아버지가 감염된 것도 사실 안타까워요. 딸이 사실은 고생하고 있는 딸로부터 아버지가 감염이 된 거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병원 기숙사의 거주, 의료진과 직원 등 856명 전수조사, 부모님 집에 4차례 방문했었고 지난 11일 오후 1시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동시간대 162명이 그때 같이 그곳에서 투표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교 행정실 직원 아버지의 동선도 공개가 됐어요. 동래구 동인고등학교에 출근을 했고 병원 2차례 방문했고 5시 30분에 6시까지 또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때 동시간대 그곳에서 같이 투표한 분들이 204명이 투표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접촉자 199명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내려졌고요. 경남 김해식당과 찻집 한 곳, 경남 함안의 모친집 등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태호 실장님, 이 부분, 이 분야 확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의료원에서 사실은 헌신적으로 고생하다가 의료진이 감염이 돼서 지역사회까지 지금 이어진 사례잖아요. 그렇죠. 또 의료진에 대해 가지고는 자가격리라든지 검진 같은 걸 또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온 거니까 이건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10명이라도 도둑 하나 못 잡는다 이런 말 한 것처럼 우리가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확률을 낮출 뿐이지 0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분들을 비난하고 그럴 일도 아닌 듯 싶고 아쉽네요. 참 안타깝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수가 점점 잡히는 그런 모양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은경 본부장은 겨울에 대유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옆에 일본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최대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루 최다 사망자 발생, 일본. 어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47명, 사망자 하루 최다 25명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올림픽 개최는 부정적이죠. 총체적 낭보,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으로 미뤘는데 그것도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확진자 진술에 의존해서 감염되는 미국, 마스크 품귀 현상, 아베 대신 손정의, 지자체들은 방호복 마스크 조달 계획을 밝힌 제1교포 3세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에게 SOS를 치는 상황이에요. 지자체들이 아베 총리를 못 믿고 기업 회장에게 SOS를 보내는 상황이고, 의료 시스템도 지금 일본은 사실상 붕괴 상황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잽싸게 뭐 한국과 중국의 입국자를 막아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너무 못하다는 게 스스로 이제 그 헛발길질이 너무 심하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역학조사 철저하게 해가지고 몇 번 환자가 누구에게 옮기고 또 동선은 어디다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는데, 일본은 그동안 너무 신경 안 써가지고 도대체 감염 경로를 찾지도 못하고 검사도 제대로 안 했고, 마스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 마스크는 이건 그 방역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면 마스크는 쓰지 않고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데, 여기는 면 마스크 효과도 없는 걸 빨아서 써라 2장씩 주면서 정말 그 제대로 걸리지도 않는 이런 걸 주고, 너무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베 총리가 정말 그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최대 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는 그거 봐라, 너네들이 우리 입국 금지시킬 그런 나라가 아니다고 하는 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선진국처럼 느낀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 앞서서 이제 벤틀리를 계기로 훼손한 청년에 대해서 서민 교수님께서 힘내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청년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객기 부리다간 21억 원 배상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돌려서 말씀하신 건데, 혹시 듣는 분들께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터넷 라방 2~3할로가 시작됩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최강욱 당선인이 당선증의 도장 마르기도 전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정치검찰의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본방에서 못다한 내용, 라방에서 지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3할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